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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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유주연 전문가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따뜻한 보험 전문가 유주연입니다. 네, 마음이 따뜻한 전문가님, 오늘도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김혜영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드리는 전문가 김혜영입니다. 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표섭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착하게 실속적으로 보험 꿀팁 김표섭입니다. 네, 실속 있는 꿀팁 전해주실 것 같네요. 오늘 내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우리 유주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들께 가입시켜드리는 경우도 많고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효도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은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그 지인의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인데 자녀가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자녀를 돌보며 입원해 있는 자녀의 간병을 병행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고요. 간병인을 본인의 비용으로 사용하려니 부담이 많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병인 보험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할 이유를 간단히 2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가입도 해 두셨을 텐데 저도 아직 이 간병인 보험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예,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율이 올라간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 늙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도 많이 드물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참 어려우니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고 어머님들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시는 게 대부분이어서 조금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맞벌이 부부 형태로 각자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간병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70 세대에는 형제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으나 40 세대들은 상대적 외동 비율이 많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들은 서울로 취직하여 1인 1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부모님과 좀 떨어져 계시거나 또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보험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네,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범죄 등을 우리는 신문 기사, 사회면을 통해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단어였어요. 네,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긍정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 경제적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물리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하고 2050년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독박 간병 파산의 현실이 머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 의료비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월급 없이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단보험금을 준비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진단보험금은 준비되었지만 간병인은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하지만 매월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도 과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에 간병인 비용으로만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월 400~500만 원, 1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간병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간병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일당은 13만 원, 중등도에 따라 15만 원까지 측정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지난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50일경
입원을 하셨는데요. 간병비만 한 700만 원을 이제 쓰셨고요.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병원을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정성은 간병인 개인의 역량으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다양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96%가 넘는 비율이 조금 비싸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사례처럼 정말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 같은데요. 간병인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간병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예, 간병인 보험은요, 지원 1당과 사용 1당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간병인 지원 1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을 해도 첫날부터 퇴원까지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간병인으로 요청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원 1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보내주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 시에는 쓰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병인 사용 1당은 간병인을 업체에서 고용 후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보험사에 청구하여 가입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원하는 간병인 업체에 고용 연락 후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 없어 가입한 금액 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력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체증형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보험의 장점으로 일당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간병 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에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10%를 인상하는 체증형 특약, 그리고 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2배가 되는 특약 등이 있으니 가입 시 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사회자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병원에 보면 이렇게 크게 현수막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문구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용해 본 적은 없어서 어떤 서비스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 여러 병원에 이제 플랜카드, 홍보 자료 등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간호 인력이라고 하면 결국엔 전문 인력들일 텐데 이 전문 인력이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먼저 제일 중요한 비용 절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여 하루 15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3, 4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 수 있습니다. 24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이를 전문 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 대해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전문 인력과 환자들만 있을 수 있어 외부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안전한 병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장점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단점들도 있겠죠, 전문가님? 네, 아직까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 병동에 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행되고 난 뒤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증 환자가 서비스에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중증 환자, 선망, 치매,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간병 통합 서비스에 이제 입실을 하지 못해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간병을 요하는 상황, 즉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을 늘려야 국민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병동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 7월부터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재활의료기관도 일반 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개선되는 점들로 보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지만 점차 서비스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꼼꼼하게 내용을 또 짚어주셔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인데요. 관련해서는 김혜영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성인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입 시기인데요.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서 30세 이상은 성인보험, 15세 미만은 어린이보험, 임신 중에 가입하는 경우를 태아보험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장 내용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를 100개라고 보자면 어린이 보험은 어린 시기에 걸릴 수 있는 수족구나 RSV 바이러스, 스쿨존 사고들이 추가되어 있고 태아보험은 이 어린이 담보가 추가된 상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발현된 선천적 장애, 선천 이상 수술 입원, 뇌성마비, 신생아 뇌출혈 담보 등이 추가되어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태아보험은 태아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산모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의 보험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태아 보험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태아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1122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산모님들이 테스트기 확인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알게 되는 시기는 보통 5주차에서 6주차 정도가 됩니다. 이때 산부인과에서는 출생 예정일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출생 예정일이 나오면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주차에 임신을 알자마자 섣부르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이 시기에 여러 군데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1차 가입 시기로 11주 이전에는 꼭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11주 이후에 1차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에 이상이 발견되면 보험 가입 자체를 하기가 어렵고요. 11주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23주가 되는 날부터는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선천 이상, 장애 등의 태아 담보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2주 전에는 필수로 가입하는 게 안전하십니다. 꼭 1122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11주, 22주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태아보험에서 혹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종종 있습니다. 태아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임신하실 때 자연 임신이 아닌 시험관을 하신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되겠고요. 태아보험 또한 산모가 희귀병을 앓거나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심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1주, 22주를 놓치셔서 산정 검사에서 재검사나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면 원하시는 산모 특약뿐 아니라 태아 특약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다태아의 경우에는 양막과 육모의 개수가 충족되어야 하고 최소 16주가 지나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산모님들은 이 시기가 지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산모의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서 가입이 또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서두르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산모 보장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산모도 이 보험으로 보장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모 특약이 따로 있고 회사마다 차별점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위험, 그리고 출산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담보가 있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산모는 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나 종합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대부분 산모님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임신 출산이 면책, 한마디로 임신 출산에 관련된 것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 특약은 필수로 추가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결혼 시기가 20, 30대에서 30, 40대로 늦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시기도 늦춰졌는데요. 노산, 고령 산모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5세 이상 산모님들께 산부인과에서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를 추가로 권고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을수록 기형아 발생률이나 출산 당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부합하는 담보로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조산, 조기 진통 위험으로 임신 기간 중 입원하신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임신하면서 입덧도 하고 배도 뭉치고 몸도 불편한데 입원까지 하면서 금전적 지출까지 되면 마음도 좀 불편하시겠죠. 이때 임신 출산 의료비 특약을 준비해 두신다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산모 특약은 앞서 말씀드린 임신, 출산, 실손 의료비 외에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하거나 임신성 당뇨, 조기 진통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당 보장해주는 임신, 출산 질환 입원 1당 담보, 응급 제왕절개나 난산 등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 유산 진단 담보, 임신 중독증 진단 담보, 임신 중 당뇨병 진단 담보 등 여러 가지 산모의 위험으로부터 보장하는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시청자분들도 혹시 모를 임신 출산 중 위험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구성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만 납입하시면 더 이상 안 내셔도 되니까 부담도 덜 하겠죠. 네, 이 산모님들도 산모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도 설명해 주세요. 네, 태아 특약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보통 엄마 뱃속에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31주 이내 출생하게 되었을 때 보장이 가능한 31주 이내 출생 진단 담보, 2kg 이하로 출생했을 경우 보장되는 저체중아 출생 담보, 그리고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보장해주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가 있고요.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에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마지막으로 출생 후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되게 되면 보장해주는 장애 출생 담보는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 식도나 장애 협착, 구순열이나 구개열, 다지증이나 합지증, 사경 등을 일반 장애로 정하고 있고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을 심한 장애로 정해 각각 나누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태아 특약으로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의문인데요. 혹시 전문가님 주변에 실제로 태아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1년에 10% 정도는 태아 특약의 혜택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굉장히 건강한 산모님이 계셨는데 임신 중 조기 진통으로 29주에 일찍 출산을 하게 되셨고요. 병원 신세를 200일가량 지게 되었습니다. 요만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그 부부랑 같이 울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 꼼꼼히 준비해드린 태아보험 덕에 잘 보상받으시고 지금은 아이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큐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과거보다 건강보험 제도가 좋아져서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의료비 외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분은 아이가 한두 살 크는데 몸에 몽고 반점 아시죠? 네. 네, 단순히 몽고 반점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질 줄 알았던 파란 점이 점점 커져서 얼굴 부위까지 올라간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이 경우는 선천적인 모반 이상으로 수십 회의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태아 특약에 선천 이상 수술이 없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태아 담보를 잘 가입하셔서 다행히 보장도 잘 받고 아이가 놀림받을까 걱정했던 마음도 깨끗이 사라지셨습니다. 또한 어릴 때 잘 걸리는 수족구나 수두, 장염, 독감과 같은 담보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선택하신다면 후회 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할 부분이 만기인 것 같아요. 이 만기는 몇 세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선택의 폭은 좀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만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보장해주는 30세 만기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입하는 이 보험이 아이의 평생 보장이 되도록 노후인 8, 90세, 100세까지로 길게 보장이 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3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은 납입기간 종료 후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30세 이후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직접 노후까지의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이 보험료를 20, 30년 동안 다시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약점입니다. 추가로 최근에 보험사에서 30세 만기 보험에 계약 기간 연장형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이 제도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가입 중인 30세 만기의 보험을 80세 혹은 100세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런 가입 형태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보험으로 불리는 100세 만기형 보험입니다.
100세까지 길게 보장해주는 보험은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30세 만기의 보험과 동일한 특약으로 설계했을 때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30세 이후에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선택하시는 게 100세 만기입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않아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30세 만기를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1,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부담 없다. 이런 분들은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30세 만기로 해놓으셨다가 좋은 담보를 포기하시고 100세로 갈아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나는 조금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통상 태아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이 3,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꼭 100세까지 필요할까요? 30세까지 필요한 담보는 30세 만기로 구성해서 가성비를 높이시고 100세까지 필요한 담보는 100세까지로 구성해서 보장 기간을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세 번째를 가장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보험하면 좀 오래오래 보장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0세 만기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30세 만기부터 100세 만기까지 다양하게 좀 선택의 폭이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기관지염, 장염, 폐렴 그리고 일반 감기로도 아이들은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 엄마가 같이 간병을 하기 때문에 1인, 1, 2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실손해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입원 일당 담보가 있으면 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입원 비용을 기간마다 다르게 설정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입원 일당 담보가 적어서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보험에는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10,000원짜리 입원비 플랜을 추가하시면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 보험에 비해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사유의 폭도 넓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가득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15세부터 40대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이 각 보험사마다 출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나이대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굉장히 꼼꼼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가끔 태아보험을 가입한 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담보가 더해져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가입해 두신 보험이라면 전혀 변경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 공사라면 다시 공사를 해야겠죠. 보험은 우리 집에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입니다. 집의 규모와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 집에 맞는 우산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관련해서는 김표섭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픽에서 제가
설명드릴 보험은 한마디로 세, 나, 보.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입니다. 이 한마디에 벌써 어떤 보험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오해를 많이 받는 종신보험입니다. 소비자분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신보험을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종신보험만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신보험이 과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민원 중 종신보험의 민원 비중은 무려 47.8%, 55.2%로 무려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의 종신보험을 검색해 보니 가입하기 잘했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불만 가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종신보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봐드리면 저는 좋은 뜻으로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하지만 종신보험의 종이라는 단어만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고 합니다만 왜 유독 종신보험만 이렇게 가입자분들의 불만도가 높으며 민원 발생률 또한 높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종신보험이 무엇일까요? 예, 말 그대로 끝, 종, 몸, 신, 몸이 끝나는 것에 대한 보험,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기간은 평생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포털 사이트 등에서 봤을 때는요, 예상대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납입 기간 중에는 불만 소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 보험이 무엇인지, 이 보험을 이어갈지 말지, 이건 혹시 사기는 아닌지, 중도에 깨면 왜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지 등의 민원 제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 연금이나 저축인지 알았다.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심지어 분노를 표출하시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심플했습니다. 불만의 이유는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보험이 아닌 나쁜 보험으로 오해를 받는 종신보험의 재발견이라는 시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했을 경우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 보험인데 분명히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장점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장점 너무나 궁금한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하죠. 리스크의 사전적인 의미인 위험과 불확실함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인 가장인 A씨는 열심히 일하며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올해 막 태어난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A씨가 암에 걸리거나 운전 중에 큰 사고가 났는데 가입해둔 보험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A씨의 가족은 어떤 기분일까요? 네,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로 다친 남편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남편의 몸 상태를 먼저 걱정하겠지만 이후 현실적으로 입원 수술의 과정에서 보험이 없는 남편의 병원비를 걱정하겠죠.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려면 직전까지의 병원비를 먼저 수납해야 합니다. 저도 작년 봄에 뇌졸중으로 가족분이 쓰러지셨을 때 매주 한두 번씩 병원비 결제하러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기간별로 중간중간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제 퇴원을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일 경우 A씨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던 학자금을 깨거나 부족할 경우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서라도 치료할 것이고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금을 모아둔 돈을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소득 단절이 발생하죠. 내가 아프거나 다쳤다고 아파트 대출금을 안 낼 수 없잖아요. 통신비나 마트에서 장 보는 식자재비를 할인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병원비로 인한 지출은 늘어났는데 수입마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몇 년, 아니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회자님, 네. 오늘부터 쉬신다면 경제적으로 1년 정도 버티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길어봤자 몇 달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고자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력이 있어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소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평생 경미한 사고 한 번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한 업종에 일을 하더라도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확률이 높은 것이지 확실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언젠간 사망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의학적, 과학적 논리도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미래의 모든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데 암에는 걸릴 수 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죠. 죽음이라는 100%의 확률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종신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까요, 전문가님? 네, 요새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중요한 종신보험의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혼 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에 인해서 30, 40 젊은 세대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혼의 경우 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계 수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A씨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암이나 사고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의 소득 단절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만약 조기 사망으로 영원한 소득 단절이 발생한다면 남겨진 A씨의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자녀의 아픈 참 막막하지 않을까요? 매월 들어오던 수입이 한순간에 끊어진 상태면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생활비 걱정을 해야 되니 자녀를 위해 준비하던 학자금이나 아파트 정리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시점, 보통 대학 졸업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의 학자금 정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남겨진 가정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게 하는 사망보험금을 각각 장단점이 다른 세 상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굵은 검정색 실선은 내가 납입한 총 보험료, 빨간색 점선은 사망보험금, 빨간색 실선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이 보험의 특징은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으로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적고 만기 시에는 소멸되는 단점이 있지만 조기 사망 시 총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무려 770%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특정 기간에 한해서 보장의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해지 종신보험입니다. 납입 완료 시점이 5년 혹은 7년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납입 기간 중 해지를 할 경우 손실을 보는 점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환급금을 롤업해서 원금의 100% 이상을 만들어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망보험금으로 설계한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를 해보면 짧은 납입 기간에 따른 부담스러운 월 보험료와
장기간 유지 시 보험 차익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적게 책정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저해지 종신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며 개인적으로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40대 부모님들 중에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준비한다면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종신보험인데요. 납입 기간도 보통 20년으로 가장 길고 납입을 완료하기 전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지한 것금은 원금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납입하는 종신보험에도 칭찬할 장점이 있냐? 네, 그래도 종신보험의 본연의 가치에는 가장 충실합니다. 가장 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최대 장점이며 월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이고 크게 불어나는 보험 차익으로 장기 유지 시 가장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종신보험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유지 시 돈이 묵히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덮어주고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용하시면 사망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종신보험의 순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우리 순기능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과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세는 172% 증가됐고요.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상속인의 수는 78% 증가됐습니다. 또 총 상속 재산가액 중 과세 대상은 134%나 증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몇 년간 중소형 주택인 60에서 85제곱미터의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은 부유층보다 준상층 상속세의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2015년 5억 6천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2022년 3월에는 11억 6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점은 수도권의 준상층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의 가치만큼 나도 상속세의 납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않으시면 세대 간 재산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제한 마련을 위한 보험 가입 시 가장 기초적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관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법령까지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으니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미혼 오리 새끼 취급받던 종신보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병보험, 태아보험, 종신보험까지 유익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